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고요. 경제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교육망의 발달과 은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각국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은이 이제 돈으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있었던 거는 구리 또는 동전을 바탕으로 경제 체제가 만들어져서 이게 송나라 때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명나라, 청나라 넘어오면서 은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 유통이 활발해진다. 물론 지금은 통화의 기준이 금이죠. 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전에서 은으로 변하는 그런 교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명나라, 청나라 때의 무역 형태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명나라의 조공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공이랑 책봉 이야기 들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제 명나라의 조공무역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그 황제가 이 영락제라는 사람입니다. 영락제는 이제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난징부터 출발해서 동남아를 거쳐서 여기 아프리카까지 정화의 함대를 파견을 해서 조공 지역을 확대했었고요. 그래서 조선이나 류큐 또는 대월 같은 경우에, 대월은 베트남이죠. 류큐는 오키나와입니다.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조공을 하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일본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는 감합을 발급받아서 명과 교역을 하는데, 감합이라는 게 요거예요. 문서를 써서 반으로 갈라서 무역을 허락한다는 통행증을 받은 겁니다. 일종의 무역 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명나라와 교역을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정화의 함대와 이제 감합,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펼칩니다.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를 막는 건데요. 바다를 막다라는 건데요. 즉, 무역을 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이 어려워지자 명나라와 일본 상인이 외구로 가장해서 밀무역, 몰래 하는 무역이 성행하고요. 그래서 외구를 토벌을 했으나 16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도항을 가서 무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명나라 해금 정책 이후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화교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화교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이민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있죠. 화교들이 굉장히 많죠. 인천이나 군산 또는 이제 서울에서도 일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화교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나라의 해금 정책, 여기 해금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사료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로 넘어옵니다. 청나라로 넘어오는데, 청나라 건국 초기에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3번의 난이나 특히 반청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3번의 난도 있지만 특히 타이완의 정시 세력이 있다 보니, 타이완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섬이잖아요. 섬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 천계령이라는 것을 내렸어요. 즉 청나라 건국 초기에도 해금 정책을 유지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7세기 후반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복속한 이후에 청계령을
해제시키면서 청나라 상인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의 은이 유출이 되는 것이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물건을 사야 되니까요. 물건을 사다 보니까 이제 은 유출이 심각해지고, 이에 맞서서 에도 막부가 청상인에게 신패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무역량을 규제한다는 건데, 요것 또한 무역을 허가하는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받은 자, 허가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무역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명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도 이제 청나라에서도 조공무역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6세기 이후에는 사적으로 무역하는 사무역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관이나 상인들이 주도하면서 명나라와 청나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이 활발하게 되는데, 이게 조선의 무역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산 은과 명청의 비단을 교환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중개무역 이익을 얻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세종 때 왜구의 약탈이 커지니까 쓰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세종 때. 하지만 이제 왜 일본에서 이제 교역을 계속 요구를 해서 삼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하는데, 이들이 이제 노략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행하면서 삼포회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이후에 교역이 단절됐다가 기의약조, 에도막부 수립 후에 다시 교역을 재개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사와 함께 가는 상인들을 위주로 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시마본, 대마도죠. 대마도 지역이 17세기 이후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거점 기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류큐 나와 있지요. 류큐가 바로 이 지금의 오키나와 섬인데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국가로서도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류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류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위해 한번 살펴보는데, 사료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류큐는 남해의 이름난 지역으로 사만의 빼어남을 모두 모아놓았고, 대명과 광대뼈와 턱과 같은 관계, 되게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인력과도 입술과 치아 같은 관계이다. 즉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래 선생님 설명 넣어둔 거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을 텐데요. 명나라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류큐 왕국은 16세기 중반까지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류큐는 명예사절을 보내서 도자기 또는 실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 팔았으며, 조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산 물건을 팔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류큐라는 나라에서 명나라의 무역,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제 중개무역 등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입지를 다졌던 나라가 바로 이 당시에 류큐였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의 무역을 봤으면 이제 일본의 무역도 살펴봐야겠죠. 일본은 무로마치막부부터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네,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무로마치막부, 에도막부의 무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로마치막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감합무역이라고 얘기했고, 16세기 이후에 단절되면서 왜구들이 창궐해서 우리 북로 남외 얘기했었죠. 그때 남외가 창궐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신패도 얘기했지만 휴인장을 발급하는데, 이 휴인장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했습니다. 즉 에도막부의 무역은 통제하는 무역이었고, 즉 허가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소수들만 할 수 있는 무역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 세력들이 우리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한테 조총을 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이든 에스파냐든 다른 나라들 막 오면서 그냥 물건만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포교 활동도 같이 했는데, 이럴 때마다 크리스트교를 탄압했고,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스트교를 포교를 덜 했던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나가사키를 개방을 해서 그들과만 무역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네덜란드 상인에게 받은 영향을 받은 학문이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난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8차 시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청나라와의 관계는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 3차제에서 얘기했죠. 그래도 대신에 교역만, 나가사키의 교역만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신패를 통해서 교역을 허용을 하고요. 조선의 중개를 통한 간접 교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각국의 동아시아의 교역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기준으로 보고, 조선을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그 다음에 청나라가 있었죠. 명나라와 청나라가 있었고, 조선 같은 경우 하나의 나라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 마치, 막부, 그 다음에 에도, 막부가 있었습니다. 네, 명나라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명나라 때는 우리 주로 이제 조공무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공무역. 어떤 황제 있었죠? 그렇죠. 영락제 있었습니다. 영락제가 정화를 보냈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일본과 이 무로마치 막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무슨 무역을 했었다? 그렇죠. 감합 무역을 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계령을 맺기도 천계령으로 그 통제를 하기도 했었으나, 똑같이 에도 막부와 관계를 맺는데 요때는 감합이 아니라 신패라는 것을 쓰면서 허락된 사람들만 이렇게 무역할 수 있는 형태의 무역을 했었다. 주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그 조공무역을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로마치 막부 때 감합무역, 그 다음에 에도 막부 때 신패를 통한 무역 또는 휴인장을 통한 무역, 휴인장 같은 경우 주로 동남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구 세력과도 무역을 맺는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과 무역을 하게 되고요.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하게 됐고, 이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들여온 학문이 바로 난학이었다라고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각각의 국가들별로 어떻게 교역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